네, 이미지 검색, 시각 특징 이해, 그리고 시각 인베딩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 검색, 그리고 시각 특징의 이해, 그리고 시각 인베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할게요. 시각 인베딩이라는 거는 결국에 안면 인식, 이미지 검색, 그러니까 결국에 뭐 여러 가지 저희 실생활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술 중에 뭐 안면식이나 이미지 검색하는 이제 뭔가 비유 매칭해서 뭔가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 뭐 얼굴 대조라든지 얼굴 매칭이라든지 그렇게 뭔가 비교 분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결국에 이 이미지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에 의미 있는 정보 자체를 이제 뭔가 추출을 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럴 때에 결국에 이미지는 사이즈가 크잖아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뭔가 그 사이즈가 큰 거를 뭔가 압축을 해가지고 벡터로 만든 다음에 이 벡터로 만든 거를 가지고 뭔가 뭐 분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추천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법에서는 이제 앞서서 배웠었던 CNN의 특징 맵이죠. 특징을 이용해서 시각 인베딩을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Visual Embedding Layer라는 거가 이제 무엇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이거 Visual Embedding Layer라는 거는 결국에 CNN 부분의 특징을 추출을 하고 그리고 분류기로 들어가는 층 자체가 결국에 이 Visual Embedding Layer의 층을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결합학습,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결합학습이라는 게 용어가 처음 나왔는데, 이거는 결국에 이 인베딩 층과 합성곱 신경망의 파라미터를 함께 이렇게 조인트 트레이닝을 하면 좀 더 이제 뭔가 더 좋겠죠. 인베딩 층이랑 합성곱 신경망 층을 같이 학습을 하는 방법이 이 시각 인베딩이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시각 인베딩에선 결국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대규모 이미지 기반 검색 시스템. 검색 시스템에서는 결국에 그냥 뭔가 이미지를 이용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특징 벡터. 왜냐면 대규모들이잖아요. 대규모면 매시브 거대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사람들 이미지가 그 얼굴 이미지도 엄청나게 많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각 인베딩을 학습을 하고 거기서 그 인베딩 된 특징 벡터를 이용해서 뭔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대부분 시스템들이 구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의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이미지 데이터셋을 이미지 상에 있는 그 형태로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벡터 공간에 뭔가 인베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데이터를 먼저 벡터 공간에 인베딩하는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위 과정의 인베딩이 끝나면 실제 인베딩 공간에 사성된 이미지를 벡터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미지끼리, 그러니까 특징 벡터, 그러니까 A 특징 A 이미지에서 결국에 비주얼 인베딩을 해가지고 A 특징 벡터가 추출이 됐고, 그리고 B 이미지에서 B 특징 시각 인베딩을 해서 B 특징 벡터가 생성이 됐어요. 그 두 개의 특징 벡터를 이용을 해서 뭔가 거리를 기준 이미지를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시각 인베딩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베딩이라는 거는 결국에 일반적으로 입력이 3차원이잖아요. 그럼 인베딩이라는 거는 차원을 줄이는 거예요. 결국에 차원이 낮아서 어떠한 공간에 뭔가 매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결국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딘가에 매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딘가는 결국에 이 벡터 공간 혹은 인베딩 공간이라는 그 공간의 그 이미지의 특성이 그냥 이미지에도 결국에 벡터죠. 그 벡터 간의 이제 유사도가 결국에 매핑 상태로 어떤 그 벡터 공간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일 많이 뭔가 표현이 될 수 있었던 게 기존에 영향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TSN이나 아니면 그 시각화 분석을 했을 때
여기서 뒤에 CSN 같은 방법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어떠한 인베딩 공간에 이미지를 뿌려가지고 해당하는 점 혹은 특징을 표현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떠한 이미지 그룹화돼서 어떠한 특성을 보인다.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시각 인베딩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미지와 이미지를 의미있게 비교를 하려면 실제 인베딩 함수가 이제 원하는 이미지의 유사도, 그러니까 결국에 인베딩 함수끼리의 이제 유사도를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압축을 한 어떠한 시각 인베딩된 특정 레이어 간의 이제 유사도를 포착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저희는 이제 이러한 시각 인베딩에서는 뭡니까? 대규모 검색 시스템이죠. 대규모 검색 시스템을 위한 이제 시각 인베딩의 응용 사례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국에 응용 분야에서는 결국에 시각 인베딩이라는 거는 뭐 텍스트 인베딩도 있겠지만, 그래서 정보 검색 알고리즘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하고요. 실제로 이제 주어진 안면 이미지에서 뭔가 유사한 이미지를 찾아내는 분야로서는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많이 하실 수 있는 안면 인식, 그리고 이미지 추천, 물체 추천 아니면 물체 재식별 등이 결국에 시각 인베딩 응용 분야에 대해서 하나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인베딩 응용으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 안면인식, 이미지 추천, 물체 재식별이 있는데요. 먼저 안면인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안면인식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미지에 있는 사람 얼굴이 그 누구인지 정확하게 구별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 그 정보를 태깅을 해서 이 사람은 최승호야, 이 사람은 누구야 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안면인식 시스템에 대한 두 가지 종류로서는 안면식별이라고 이제 Face Identification가 있고, 한면은 Face Verification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서는 이제 안면식별은 결국에 지리 얼굴 이미지는 테스트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테스트 이미지를 결국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이미지와 비교를 해서 뭔가 매칭을 하는 게 결국에 이 안면식별 방법인 거고, 안면 대조는 결국 지리 얼굴 및 테스트 이미지를 결국에 뭐 자신이 주장한 얼굴과 뭔가 1대1 매칭을 계속 하는 거죠. 1대1 대응을 해서 뭔가 비교를 하는 게 결국에 이 페이스 베리피케이션 하는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면 인식에서 계속 이어서 보면 안면 인식은 결국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에 사진이 올라오는 거나 아니면 유명인의 얼굴, 뭐 대통령 얼굴을 찾는 거나 아니면 함께 사진 찍으면서 지인의 얼굴을 태그하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사용이 되는 기술들이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게 첫 번째 거고, 그리고 1대1 대응, 서로 1대1 매칭 혹은 1대1 대응을 통해서 실제로 이 이미지 얼굴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 이제 안면 제도 시스템, 대조 시스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대1 대응이 아니라 이제 1대 다죠. 그러니까 1대 다 대응을 통해서 이거는 제 얼굴이 내가 맞냐라고 이제 비교할 때 안면 대조 시스템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고, 1대 다는 결국에 여러 가지의 사람들 중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이 사람이 최승호가 맞아요? 라고 이제 물어볼 때 쓰는 게 이제 안면 식별 프로그램이겠죠. 그런 식으로 약간 조금 다르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이제 시각 인베딩 응용 분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면 인식 프로그램 말고 이미지 추천 시스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지 추천 시스템은 결국에 사용자가 입력한 지리 이미지와 그리고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주는 시스템인데, 결국에 두 이미지의 유사도 자체는 유사도를 결국에 요거는 추천 시스템은 결국에 유사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사도 측정 방법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고, 이 유사도를 측정을 할 때인데 결국에 유사도 측정은 인베딩 만들 때 선택한 유사도 측정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인베딩 특징이 얼마나 잘 뽑혔냐, 아니면 그 특징의 추출을 가지고 뭔가 유사도를 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에 유사도 특징이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나오는 유사도 예시로서는 이제
색상 유사도와 의미 유사도가 있는데, 이 색상 유사도라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 이미지와 색상이 비슷한 이미지가 검색이 되는 게 색상 유사도. 뭐 이런 것들은 비슷한 그림이나 아니면 구두 검색, 아니면 뭐 옷 검색 등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의미는 결국에 컨텐츠죠. 질이 이미 테스트 이미지와 그리고 의미적 속성이 여기 사과, 이 이미지가 사과이면 이 사과 이미지와 유사한 것, 뭐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할 때 이미지 유사도를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색상 유사도와 이미지 유사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사도의 종류인 거고, 실제로 결국에 이미지 추천도 결국에 사용자가 입력한 이 7의 이미지와 뭔가 추천하는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내는 시스템이 이미지 추천 시스템이고, 그럴 때 어떤 유사도 추천을 하려면 유사성을 기반으로 해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사성 평가 지표가 들어간다. 그 유사성 평가 지표는 뭐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코사인 시뮬레이티 혹은 피어슨 코릴레이션 그런 등등의 평가 지표 혹은 이제 시뮬레이티를 계산할 수 있는 어떠한 모델 등을 이용을 해서 뭔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이제 물체 식별이 있는데요. 물체 재식별은 결국에 이제 보안 카메라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보안 카메라 네트워크가 CCTV 모니터링 사례. 그러니까 저희 감시 카메라가 뭐 학교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카메라에서 결국에 이제 찍히고 있을 때 뭔가 그러니까 보행자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보행자가 이제 사람이 찍히면 그게 추출이 될 텐데, 거기에서 이게 보시면 이게 카메라는 결국에 이게 사람이 내가 추적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사람을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 지리 대상 요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 대상이 여기 있으면 이제 바운디 박스 이게 지금 뭔가 식별해서 뭔가 바운디 박스로 보여주는 거죠. 리아이덴티피케이션 해가지고 뭔가 보여지는 거고, 여기는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 여기 보이니까 보이는 거고, 없으니까 안 되는 거. 요거는 실제 여자 이미지를 했을 때도 여자 이미지 이렇게 추출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추출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각 인베딩의 응용 분야로서 이제 이렇게 물체 재식별에서도 이제 시각 인베딩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게 사람 재식별이라고 했잖아요. 보행자. 이 보행자 재식별하는 게 결국에 물체 재식별에서 제일 유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 이제 실험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메라에 찍혔을 때 이 사람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대조하는 게 목적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미지에 찍힌 사람에 대한 것이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판별하라는 거는 결국에 이미지 얼굴 대조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계속 이 시각 인베딩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시각 인베딩을 왜 해야 되냐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면, 결국에 이미지 픽셀 값 자체를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저장 공간이나 모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장 공간이나 처리 속도에서 모두 다 이제 이슈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슈가 터지기 때문에 실제로 고차원 이미지 데이터는 고차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고차원 인베딩 공간을 학습하는 것은 모두 차원이 증가가 돼요. 그래서 차원 저주라는 이제 문제점이 터지게 되는 건데, 여기 차원의 저주라는 문제점이 터지게 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 터지게 되고, 그리고 실제 실생의 데이터 자체는 뭔가 고르지 않게 뭔가 노이즈도 많이 끼고 엄청나게 잡다한 그 특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포를 실제로 여러분이 실제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뿌려보면 데이터 분포 자체는 이제 고르지 않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실제 이런 것들은 결국에 그냥 낮은 로우 차원에 있는 특징들을 뭔가 여러 개 겹쳐서 이제 이상하게 표현이 되는 그렇게 분포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요거는 그냥 넘기면 될 것 같고, 그냥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의 마지막 줄인데,
임베딩 하는 거는 결국에 비교 가능한 이미를 이제 컨텐츠를 뽑아가지고 뭔가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비교할 때는 뭔가 컨텐츠 혹은 스타일 보는 것들이 좀 압축이 안 되어서 잘 비교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벡터상으로 좀 더 낮춰가지고 그거를 비교 가능하게 이제 사용을 하려고 시각 임베딩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베딩 공간을 낮춰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시각 임베딩 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예요? 시각 임베딩이라는 게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가 이제 다양한 텍스트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 뭐 음성에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에서는 이제 텍스트 임베딩이라고 워드 임베딩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워드 임베딩이라는 걸 찾아보시고 거기에 결합을 해서 뭔가 하시는 것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각 임베딩 같은 경우는 임베딩 함수로 결국에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먼저 말씀드렸던 유사도를 이용해서 뭐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사도 측정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할 수가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기준 자체는 말씀드렸던 색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지 찍기 대상의 이미지가 물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지도학습 형태로 이제 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유사도에 대한 특징 자체를 결국에 사람이 미리 저희가 레이블링을 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유사도 요 시각 임베딩 같은 경우는 유사도의 지능 특징을 여러분이 먼저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장석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비교하는 뭐 그런 지도학습 초점에 맞춰서 뭔가 시각 임베딩을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과정은 지금 시각 임베딩을 하기 위해서 CNN을 구조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CNN 구조의 마지막 fully connected layer에 들어가기 전에 특징 추출되는 부분 있죠. 거기에 있는 그 특징을 임베딩 공간에 결국 사용을 해가지고 뭔가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여기 써져 있는 것은 결국에 이제 학습 데이터 규모,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 이렇게 추출된 게 임베딩 공간의 특징 추출이 결국에 학습 데이터나 아니면 학습 데이터 수나 아니면 뭐 특성에 따라서 좀 잘 뽑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 뭐 사전학습 전에 배웠었던 전이학습 등을 이용을 해서 뭔가 특징을 잘 추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임베딩 과정에서도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규모에 따라서 뭐 이렇게 데이터를 사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임베딩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저희는 이제 로스를 손실함수인 로스를 선택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는 로스 함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주로 많이 사용을 되는 게 이 대조손실이라는 로스와 삼중한 손실함수가 이제 유사성 시각 임베딩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캐러선 페이지라든지 그런 거에 다 공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처음 배우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있다라고 가져다 써서 한번 비교해서 분석해서 뭐 이런 게 뭐고 이런 것들을 원래는 이런 거 공부하려고 하면 이 로스 하나별로 이제 다 여러분이 뜯어보면서 다 보셔야 돼요, 원래는. 그리고 이렇게 로스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는 이제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데이터셋 샘플링 방법.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데이터셋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모든 데이터를 저번에도 저희가 배치 사이즈를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배치 사이즈를 집어넣는 게 결국에 모든 데이터를 몽땅 집어넣어서 차례대로 학습을 하는 건 별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 데이터셋에서 일부분 샘플링을 통해서 뭔가 샘플링을 하는 과정에 배치 사이즈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똑같이 여기서도 이제 데이터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워드 임베딩, 그러니까 시각 임베딩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시에는 결국에 이제 마지막 fully connect layer가 결국에 이미지의 임베딩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한다라는 게 이제 학습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 특징을 시각 임베딩을 하는 거죠. 결국에 이러한 임베딩 함수는 결국에 관점이나 뭐 여러가지 밝기나 요거 잠깐만요. 요 말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결국에 그 마지막 특징 맵 거기가 그냥 임베딩 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CNN에서. 그래서 그 임베딩 하는 역할을 많이 한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임베딩 함수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임베딩 함수는 결국에 관점이나 밝기, 대상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냥
외부 노이즈에 의해서 뭔가 간과해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나중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베딩 계산이나 우선순위 선정의 계산 효율이 뛰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뭔가 인베딩 자체는 저차원 벡터의 공간이어야 되고, 그리고 인베딩 공간이 클수록 뭔가 두 이미지 비교하는 계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저차원 공간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실제로 제가 예시를 들어서 뭔가 텍스트를 2차원으로 처리를 해요. 그러면 그거 텍스트 인베딩 할 때 시간 엄청 들어요. 단어별로 처리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거를 2차원이 아니라 1차원으로 낮춰가지고 뭔가 처리를 하면 더 유사성도 정확하게 올라가고, 속도도 훨씬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거를 잘 고려를 하셔서 구성을 해야 된다. 특징을 고차원을 이용을 해서 학습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저차원으로 뭔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손실함수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각 인베딩에서는 3중항으로서 대조로스죠. 대조로스일 거예요. 그거를 대조 손실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는 이제 손실함수는 결국에 저희 모델이 학습하고자 하는 목적이죠. 손실 로스 펑션은. 그렇기 때문에 로스 펑션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로스 펑션이 계속 취소가 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오토마이즈 최적화 방법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아담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됐죠. 그리고 이 인베딩을 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조 손실, 그리고 3중항 로스,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서 시각 인베딩 교차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에 오른쪽 그림 있는 게 이 크로스 엔트로피 수식이에요. 그래서 로스 펑션을 나타낸 거고, 결국에 이 나온 값은 결국에 다 생략하고 보면 저희가 뭔가 클래스에 대한 사후 확률, 예측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측된 값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 여기에서 뭔가 이 크로스 엔트로피의 로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거를 최소 0으로 가깝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정답 클래스에 대해서 만약에 예측 확률은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개 클래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예측 확률이 제일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 클래스가 1, 그리고 낮게 나왔다라고 하면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예측이 될 거고요.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의 목적 자체는 결국에 앞서서 추출이 된 FC-레이에서 나온 그 특징을 가지고 저희가 미리 정의를 한 클래스 종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에 사이파 10을 했는데 그 사이파 10에서 10개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혹은 MSE 로스를 쓸 수 있는데, 카테고리컬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사전 정의된 클래스를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크로스 엔트로피의 목적인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사용 예시로서는 이 CNN 대부분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GAN이라든지 CNN이라든지 거의 다 대부분 많이 써요. 딥러닝 모델에서는. 근데 앞에서 저희가 배웠었던 게 CNN이기 때문에 CNN에서 주로 이제 소프트맥스 마지막에 FC 레이어 거치고 나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기에서 나온 값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거기에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같이 결합을 해요. 그게 대부분 이 CNN 함수에서 이제 여기 말이 좀 생략이 되어 있는데, CN에서 주로 이거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판별 자체를 이제 이게 좀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결국에 그냥 CN에서 소프트 맥스 거치고 나서 크로스 엔트로피가 사용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 이렇게 대부분 크로스 엔트로피가 많이 사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학습하는 방법, 지금 요거는 이제 딱 이미지 분류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학습 모드 단점을 보기 전에 보시죠. 자, 이미지 분류예요. 이미지를 들어오면 여기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미지 들어오면 이 합성고 신경망을 거쳐서 뭔가 특징이 추출이 되겠죠. 특징 추출된 게 이 FC 레이어 전기라스를 통해서 뭔가 사후 확률이 나올 건데,
이제 여러분이 뭐예요? 학습을 할 때는 소프트맥스 손실. 지금 여기는 소프트맥스 손실이라는 걸 썼는데, 요거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소프트맥스를 거치고 나서 이제 손실 함수를 같이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소프트맥스를 거치고 손실 함수가 크로스 엔트로피다라고 보면 되고, 그럴 때는 이제 학습할 때는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하는 거고, 실제로, 뭐예요? 여기 예측을 할 때는, 예측을 할 때는 이 손실 함수를 거치지 않고 그냥 예측된 값이 나오겠죠. 소프트맥스를 거치고 나서. 그리고 이 사람을 재인식을 하는 과정인데 이 이미지가 들어가고 이 특징이 나오고 거기에서 증결합증, 에피소드 A가 걸쳤을 때 원래 확률값이 나올 거잖아요. 이 확률값 나온 거를 가지고 크로스 엔트로피. 그러니까 학습 모델일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보시면 요거 여기 이제 오른쪽에 확률 값이 나와서 크로스 소프트맥스 거치고 그리고 손실값이대로 이제 적용하는 그 테스트 모드일 때도 요렇게 거르는 게 아니라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죠. 일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사람 재인식 할 때는 특징 추출한 걸 가지고 이 거리 행렬 뭔가 사람이 인지 아닌지를 맞기 위해서 이제 확률값이 나온 걸 가지고 정결합증 그 FC 레이어를 겹치는 게 아니라 뭔가 거리 행렬을 통해서 이게 실제로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를 이게 거리 행렬을 이용해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맞는 걸 거리 행렬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예측 이게 사람이 인식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렇게 테스트하는 방법이 이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사람 재인식이기 때문에 그냥 학습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좀 그냥 없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사람 재인식할 때는 특징을 가지고 그냥 거리 행렬을 가지고 뭔가 추출된 그 특징 그 사람 재인식을 하기 위한 특징 거리 행렬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예측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이미지 분류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측이라는 게 확률값이 나오잖아요. 이 확률값이 예측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좀 더 제가 다시 여기서 재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거는 근데 여기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말씀드렸던 이 첫 번째 라인, 요 라인이 이렇게 길게 나서 이 길게 라인이 그냥 말씀드렸던 테스트 학습하는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글자가 틀렸다고 보시면 되네요. 이게 아니라 이게 학습 모드가 아니라 이건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죠. 테스트 모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요거 그러니까 이렇게가 이해되면 될 것 같아요. 체인 인식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미지 분류는 이렇게 하고 이건 테스트까지 있는 거고 이거는 여기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도 지금 학습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글씨가 여기가 여기 이게 원래 거리이 없어. 이게 맞겠네요.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각 임베딩 두 번째 대조 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손실은 여기에서 이런 수식이 있는데 결국에 이 앞에 컨트라스트 대조 손실인데 여기에서 계산을 할 때 맥스라는 값의 힌지 손실, 힌지 로스가 있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다 필요 없고 여기에서 딱 보면 요거 그러니까 대조선 다 앞에 있는 거는 그냥 부식적인 글이고요. 그냥 서로 다른 두 표본의 거리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냥 요거 수식인 건데 해석이 그 두 부분 A, V에 대한 특징이 거리가 작아지면 결국에 손실값이 증가가 되고 만약에 마진보다 두 부분의 거리가 마진보다 커지면 이제 손실값이 감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뭔가 그러니까 뭡니까? 두 표본의 거리가 이제 뭔가 가까워지면
어, 가까워지는데 거기가 이제 마진보다 만약에 커졌다라고 하면 손실값은 증가가 되고, 그러니까 뭔가 그 특징이 뭔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그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 B에 대한 거리값을 이용해서 뭔가 학습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베딩 공간 내에 어떠한 특정 공간 내에 어떠한 비슷한 클래스, 뭐 A 클래스든 B 클래스끼리 이 클래스 내에 있는 그 인스턴스라는 거 데이터 하나예요. 데이터 하나의 거리가 무한히 가까워지도록, 아니면 다른 클래스에 있는 인스턴스끼리 멀어지도록,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A, B 비슷한 클래스 아니면 다른 클래스에 대한 건 비슷한 것들은 점점 뭉치도록, 그리고 다른 것들은 점점 더 멀어지도록 뭔가 이거는 대조 손실은 결국에 클러스터링이 좀 더 잘 되겠죠. 결국에 뭔가 클러스터링이 잘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 비슷한 애들끼리는 뭉쳐가지고 뭔가 뭉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애들끼리는 좀 점점 멀어져가지고 점점 그 경기에 마진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마진이라는 거는 결국에 A, B 특성, A 클래스, B 클래스를 나타내는 그 특성, 그 에러값, 혹은 이제 그 거리값을 말하는 걸 텐데, 그 값이 이제, 뭔가, 뭐예요? 최소값. 뭔가 모델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때는 그게 멀어야죠. 마진이 커져서 그 두 개를 명확하게 분류를 하면 좋은 거겠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런 이 대조 손실을 사용을 할 때는 결국에 여러분이 두 개의 이미지셋이 필요하다. 왜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A, B라고 계속 두 개의 특성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대조 손실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두 개의 특징 벡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게 앞에 있는 거랑 좀 중복이 되는데 이거 지우고 여기서 보면 이거죠.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더 넣은 거예요. 그림 하나 더 넣은 거고, 네, 보시는 것처럼 이 기준 이미지가 있고, 네, 기준 이미지와 같은 클래스 이미지, 이거는 가까이, 그리고 다른 것들은 멀어지되, 그렇게 학습하는 방법이 요거 대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삼중항 손실은 결국에 3개예요. 그러니까 다 뭐 글씨 여러 개가 필요한데 3개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 자 봅시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밑에 있어요. 이 밑에 있는 부분을 보세요. 밑에 있는 거. 뭐 수식이야 뭐 나중에 그냥 이해할 때 필요하면 보면 되는 거니까. 기준 이미지가 있고 다른 클래스가 이미지 있는 건 결국 더 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클래스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 얘가 기준점이에요.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삼중항 손실은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점과 같은 클래스는 결국 학습이 되면 이렇게 가까워져야 되고, 그리고 다른 클래스는 이렇게 멀어져야 되는 게 삼중항 3개의 의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중항 손실은 그렇게 3개의 클래스 3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 하는 방식이 삼중항 손실 방법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안에 글씨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어떠한 모델을 쓰든 간에 여러분이 손실함수, 로스 펑션에 대한 그 계산 복잡도를 측정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3개에 대한 계산 복잡도를 설명을 드릴 건데, 만약에 사람 수가 100명, 그리고 산 사람당 표본 이미지 수가 10개라고 가정을 해요. 그럴 때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와 대조 손실, 그리고 삼중항 손실에 대한 이 계산 복잡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럴 때는 교차 엔트로피 손실 같은 경우는 한 에포크, 학습하는 과정에서 표본을 모두 다 순회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 n 곱하기 s가 돼요. 이 s라는 거는 뭡니까? 지금 100 곱하기 3이 이거예요. s 요거 10 해서 10의 3승이 되는 거고, 그리고 대조 손실 같은 경우는 결국에 모범 표본의 쌍을 순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서로 이제 비교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 도는 거지. 이게 교차는 그냥 한 번만 쭉 돌면 되는데 얘는 두 번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 곱하기 10, 100 곱하기 10이 두 번 되는 거죠.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의 6승이 되는 거고. 근데 삼중항 손실은 그거를 두 번 도는 게 아니라 얘는 세 번 도는 거. 이미지가 세 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삼중항 손실은. 그렇기 때문에 얘는 10의 9승이 돼야 되는 거지. 거기가 이제 계산 복잡도가 서로 다르다. 이제 교차 엔트로피 손실은 이 예제에서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대조 손실은
요 경우일 때는 10에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3조간 손실이기 때는 뭐 세제곱이 필요해서 결국에 10의 9승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알고리즘 의사 코드가 있는데 이 알고리즘 의사 코드는 결국에 보시는 것처럼 인베딩 단순 구현한 거예요. 원하는 크기를 학습한 CNN에 뭔가 있겠죠. 특징을 추출하는 CNN이죠. 특징 추출하는 CNN에서 결국에 결과값이 나올 거고 인베딩에 대한 특징 결과값이 나올 거고 그 초기는 먼저 데이터셋 그리고 CNN 손실함수 인베딩에 대한 차원을 얼마나 할 건지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 요거는 이제 에폭만큼 돌아가는 과정에서 while loop에서 그 모든 표본 세트 이 표본 세트가 여기 for and 부분이 이터레이션 그러니까 데이터가 몇 번 반복하는 횟수가 여기 for은 여기 거예요. 그 이터레이션의 용어예요. 그래서 모든 표본 부분에서 계속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표본에 걸릴 때에 이제 여러분이 교차 엔트로피나 아니면 대주로스 아니면 순정한 로스 중에 하나의 로스 함수를 선택을 해서 계산을 한다. 이게 뭐예요? 위에서 대부분 학습하는 과정이 에폭이 이렇게 바깥에 쏘아지고 그 에폭 안에 이제 데이터 이터레이션 데이터와 반복하는 그게 설정이 되는 거가 그 대부분의 이제 시각 인베딩이든 어떠한 요 밑에 있는 거는 대부분 이제 그 딥러닝 알고리즘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시각 인베딩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린 거는 시각 인베딩이라는 걸 이용해서 뭔가 응용 분야도 있고 거기에 로스 함수는 이런 걸 세 가지 정도로 사용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미지 검색 그리고 사람 재인식 등에서 뭔가 사용을 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검색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검색은 결국에 똑같아요. 비슷해요. 결국에 이 컨텐츠 기반으로 뭔가 이미지를 리트리버 검색을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어떠한 커리 이미지 테스트 이미지, 커리 이미지 테스트 이미지 똑같겠죠. 받아가지고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들을 이제 검색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 이미지와 이제 순위를 뭔가 정해 출력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 이 커리 이미지와 이미지 데이터에 있는 것과 뭔가 유사성을 설정을 해서 출력을 생성하는 게 결국에 컨텐츠 베이스드 이미지 리트리버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럴 경우에는 특정 목표가 있는 이미지 검색 엔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거기서 실제로 위 프로그램을 요구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검색을 위해서는 이미지를 미리 저장을 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로 하고 실제로 이제 커리 이미지와 이제 가장 근접한 대상 이미지를 반환을 해야 한다. 이럴 때는 유사도, 지금 말씀드린 코사인 유사도라든지 아니면 피어슨 유사도라든지 이러한 유사도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이 유사도를 적용을 할 때는 이미지 데이터 이 베이스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온 그 커리와 그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유사도를 정렬을 하고 그 유사도 값들이 이제 각각의 특징들이랑 거의 다 풀 매칭을 해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과 뭔가 결과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결과값을 소팅을 해서 순위를 매기게 되는 거죠. 그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 순위에서 가장 높은 5개 혹은 그런 것들을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미지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중요한 게 빠른 매칭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결국에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과 지금 들어온 이미지와 서로 매칭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비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 분석하는 건 결국에 매칭이라는 거죠. 그 매칭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빠른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지역 민감 해싱이라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다중 인덱스 해싱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싱이 결국에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결국에 첫 번째 지역 민감 해싱이라는 거는 결국에 어떠한 공간에 인베딩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몇 가지 후보군을 추출을 하고 후보군을 추출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특징을 이용을 해 뭔가 순위를 정의를 하는 방식. 이거는 그냥 차원을 축소를 해가지고 축소된 거에서 뭔가 차원을 축소했기 때문에 연산량이나 그런 것들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방법인 거고 그리고 다중 인덱스 해싱은 그 특징 같은 것들을 이제 뭔가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특징.
그러니까 특징을 먼저 찾는 거예요. 특징을 찾아가지고 그 특징을 찾는 과정에서 그 특징이 그 특징이 유사한지 아닌지는 이제 해밍거리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해밍거리가 작으면 뭐 맞다 아니면 해밍거리가 크다라고 하면 틀리다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뭔가 해싱을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다중 인덱스 행식 결국 특징을 이용해서 뭔가 찾는 게 두 번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때는 이 두 가지 방법 같은 경우는 하나는 차원을 축소하는 거고 하나는 특징을 이용해서 뭔가 찾는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방법은 정확도가 좀 낮아요. 그 대신에 이제 빠르고 빨리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위 방법에서 만약에 더 높은 이제 뭐 성능을 얻어야 돼요. 그럴 때는 순위를 재지정할 수 있는 뭔가 기존에 이렇게 나온 결과값이 뭔가 다르다 아니다 라고 하면 순위를 재지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순위를 재지정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에 첫 번째로서는 기하 검증 그리고 쿼리 확장 그리고 뭐 피드백이 있는데요. 결국에 순위가 맞지 않게 세 번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용자로부터 피드백을 얻고 그리고 그 결과값을 반환을 하는 게 이제 적합성 피드백. 그러니까 결국 사용자 이해에서 피드백을 주는 게 세 번째 방법인 거고 그리고 쿼리 확장은 결국에 일부분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그냥 풀 검색해서 하는 거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하는 거는 기하학적 특징을 그러니까 기하학적 특징을 이용해서 뭔가 비교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결국에 텍스트 계상으로 개발됐지만 이제 이미지도 다양하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텍스트나 이미지나 둘 다 기술이 비슷비슷하게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에 적용이 되는 그 경우도 있고 아니면 텍스트에도 이미지를 똑같이 자연에서 처리되는 기술이 이미지에도 적용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이미지에서 적용이 되는 기술이 텍스트에도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자연어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컴퓨터 비전을 하거나 두 개 다 요즘에는 멀티모달로 많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필요하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미지 검색을 이용을 해서 뭔가 하는 거가 중요한 거는 결국에 어떻게 이미지 검색을 할 수 있는 구현 시스템 그런 것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쿼리 이미지, 들어온 이미지 테스트와 가장 유사한 이미지를 얻는 과정을 만드는 과정이 결국에 검색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중요하겠죠. 검색 파이프라인. 근데 이 검색 파이프라인은 여러 요소와 이제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이미지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로서 먼저 이미지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특징들은 미리 사전에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서는 쿼리 이미지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는 기술이 되어야 되고 그 특징 추출한 걸 가지고 뭔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유사도를 측정을 해야 되고 그러한 유사도를 기반으로 해서 소팅을 해서 이미지에 대한 순위를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검색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특징 추출 단계는 빨라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텐서플로이 서비라는 이 기술이 있어요. 이 기술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빨리 추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여러분이 사용을 하고자 하는 응용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특징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던 게 이 시각적인 특징의 이해 부분이 있어요. 이 시각적 특징이라는 결국에 딥러닝 모델 자체는 아직은 이제 뭐 많이 연구가 개발되어 오고 있지만 제가 아는 선 내에서는 아직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딥러닝 기반 모델 자체는 사람이 동작을 블랙박스 모델로 요즘에 간주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비선형 딥러닝 모델 자체들이 결국에 이제 활성함수나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비선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각화해서 뭔가 분석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레이어들을 뭔가 시각화를 해서 뭔가 해석 가능한 방법으로 뭔가 하는 연구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방법론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이 시각화라는 거는 결국에 이 모델의 모델의 특징의 활성화, 그리고 경사도 값, 그레디언트 값을 이용을 해서 뭔가 시각화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특징에 대한 활성화 같은 경우는 다음 장에 있는 기법을 통해서 활성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28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결국에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특징이 뭐 최근접 이해 방법이나 아니면 차원 축소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최근접 이미지는 결국에 이미지 레이어가 활성화됐을 때에 해당 활성화에 가장 근접한, 그러니까 특징에 대한 뭔가 클러스터링을 이용을 해서 근접한 이미지들을 이제 뭔가 볼 수가 있겠죠. 특징이나 아니면 이미지들을 뭔가 군집화해서 뭔가 보여주는 방법인 거고, 뭔가 이 차원 축소 같은 경우는 PCA나 아니면 TSN의 방법 같은 경우 이용을 해서 뭔가 활성화 맵이라든지 특징 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다 PCA나 아니면 이미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이게 2차원이나 3차원으로 뭔가 축소를 되면서 뭔가 시각화가 될 거 아니에요? 특징으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 PCA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주성분 분석으로 뭔가 프로젝션 사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방법인 거고, 이 TSNE 같은 경우는 저번에 다른 학생이 한번 프로젝트에 적용을 했었죠. 그래서 최근적 뭔가 3차원 상으로 매핑을 해서 뭔가 축소를 하긴 하지만 뭔가 클러스터링이 되면서 뭔가 이제 그 군집 정도로 이용을 뭔가 표현을 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 시각 특징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방법론이 뭐 최근접 이해 방법, 얘는 이제 뭔가 클러스터링을 이용해서 뭔가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차원 축소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가 이제 더 최대값 패치. 결국에 얘는 그냥 하나의 유련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그 활성화된 정도에 따라서 이제 해당 패치를 이제 캡처를 한다는 거거든요. 패치는 결국에 그냥 조그마한 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에 그러니까 유령값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딥러닝 모델을 하기 때문에 모델에는 각각의 뉴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런들이 그 결국에 그 모델의 정확도, 뭐 이 모델의 예측된 그 정확도에 대한 그 값에 대해서 얼마나 플러스 값을 냈는지 아니면 마이너스 값을 냈는지에 대해서 그 각각의 뉴런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활성화 정도가 최대인 값을 이용해서 뭔가 그 부분을 캡처를 한다는 게 이 세 번째 방법, 이 최대값 패치 방법이고요. 이제 뭐예요? 이거는 이제 폐색이라는 거는 그 이미지가 폐색이 된다라는 거는 다양한 위치에서 폐색된다라는 거는 폐색은 결국 겹치는 거거든요. 이미지가 A, B 이미지가 있으면 서로 겹쳐가지고 그 겹쳐지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러한 겹쳐진 것들은 이제 뭔가 사람이 지나가다가 물건에 가려가지고 폐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특징, 그런 것들은 이제 이미지에서 히트맵, 요거는 좀 이상한데, 그냥 지울게요. 요건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없어. 이 세 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는 제가, 이 딥러닝 모델의 시각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데이터셋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접 이해 방식을 이용을 해서 뭔가 한 방법이 이 첫 번째 그림 방법이고, 이거는 저희가 10개의 클래스를 뭔가 차원을 축소 3D 상으로 매핑을 해서 한 그 TSN이 이용을 한 방법, 그리고 이거는 이제 LBP나 LL이나 아니면 스무트라는 그 방법을 결합을 해서 뭔가 이제 시각화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특징 이상치를 탐지를 할 때 뭔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아니면 이제 픽셀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뭔가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픽셀에 대한 프리퀀시를 이용해서 뭔가 비주얼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 이러한 특징에 대한 분석, 시각 활성 모델에 대한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런 방법들은 이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다 배우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만드실 수도 있고요. 픽셀에 대한 히스토그램에 대한 유사성을 이용을 해서 요 방법,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이미지 히스토그램에 대한 유사성을 측정을 한 다음에 그 유사성의 측정을 가지고 컴퓨터 매트릭스를 뭔가 결합을 해서 만든 시각화 방법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이 히스토그램을 했을 때 각 픽셀에 대한 빈도값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빈도값을 이용해서 뭔가 시각화하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고,
그리고 이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똑같이 앞에서 나온 TSNE와 유사한 방법인데 LLE라는 방법이 시각화 방법이 있어요. 근데 LLE라는 시각화 방법은 이제 기존의 그 뭐예요 이상치 탐지에는 조금 더 덜 적합한 시각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상치 탐지 같은 경우는 좀 더 특이 값들을 잘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이 값을 잘 찾아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LBP 로컬 바이너리 패턴을 적용을 해서 뭔가 간단하게 특징을 추출을 하고 거기에서 시각화된 알고리즘을 뭔가 적용을 하고 그러면 시각화된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스무트라는 방법은 언밸런스 샘플링 방법일 거예요. 그 샘플링 방법을 통해서 뭔가 특성을 이제 그 LL에서 나온 특성 자체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특성을 샘플링을 통해서 뭔가 재변형을 한다. 해서 이제 뭔가 시각화하는 방법이 이제 요거 컴바인 LBP LLA 스무트라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요거 뭐 TSN이라든지 아니면 TSN도 말고도 제가 알기로 뭐 TSN이 LLE 등등의 시각화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시각화 방법 종류 이런 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시각적 특징을 있고 프로젝트에 이러한 시각적 특징을 이용해서 뭔가 분류를 하는 거를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PC도 여러분이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저희가 뭐죠? 이미지 검색, 시각 특징 이해, 그리고 시각 임베딩 관련해서 온라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